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제가 과제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증샷을 과제로 냈었는데 대부분 다 잘 과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뭐 메시지로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또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선생님도 뭐 15일 날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를 아마 처음 해보신 분이 대부분이셨겠네요. 어땠어요? 뭐든지 처음은 신선하죠? 처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설레기도 하고, 아무튼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이 좀 팍팍하더라도 이런 국가에서 시행하는 뭐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했던 국회의원들을 뽑는 우리가 총선이라고 하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라고 해서 이제 행정 어떤 수장들을 뽑는 선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강주 광역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구청장, 또 이렇게 시골에 사신 분들은 뭐 군수도 뽑고 하잖아요. 또 도지사도 뽑고 이런 선거들을 우리가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 합니다. 대선. 그래서 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어떻게 보면 민주 시민의 가장 큰 권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 있겠네요. 참정권 여러분들이 행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라서 아직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한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실 거고, 성인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선거들을 하면서 살아갈 건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선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인간은 당연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정치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한정된 자원을 잘 분배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특히나 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눠줄 수 있게끔 잘 분배하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또한 이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직 학생이라서 정치 뭐 머리 아프다, 맨 그렇게 국회의원들 싸움만 하고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국회는 정당이라는 것은 싸우는 조직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잘 잡고 잘 싸워주기를 또 바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의 근간이 바로 잘못된 정치에서 나온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세상이 잘 어울려져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견제를 하는 거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표 인증샷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생님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아직은 답장을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대학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통 강의 나가면 이렇게 경어를 쓰지 않아요.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해지고 싶어서 좀 말을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초면이고 얼굴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존댓말도 쓰고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좀 말도 빨리 해요.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적절하게 제가 섞어서 씁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에 말 안 듣고 그러면 제가 또 혼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은 좀 어렵네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벌써 6주차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편해져 가지고 좀 말 놓고 편하게 하고 정말 선생님도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받아가면서 그때그때 답변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또 궁금한 점 바로바로 풀어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아무튼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말했던 것처럼 약간 특강식으로 해서 4교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주차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보강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연달아서 이제 파일은 1교시, 2교시 2시간씩 올릴 건데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제수동기 사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동 제수동기가 어떤 기계인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영아 심폐소생술 그리고 기도필사까지 한번 쭉 연속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4시간 정도를 할애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라든가 또 요즘에는 또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받죠. 의무적으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오셨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니고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세세히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비대면 6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지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한번 따져보게요. 심정지 환자 생존율. 갑자기 이 심정지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사람은 당연히 심장이 멈춰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진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죽는지 분석을 해본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이죠. 암. 말기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또 이 외상으로 사망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을 만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힘들어 하시다가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시고 그리고 말기 암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뭐 일종의 호스피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호스피스 병동, 그래서 진통제로 이렇게 연명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도 많이 제정되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연세가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잖아요. 당연히 안 죽는 사람 없죠. 그래서 연세가 엄청 연로하셔가지고 병세가 심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노인분들 많죠.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막 적극적으로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이 있어요. 일명 급성심장사라고 하죠. 급성심장사. 급성심장사는 뭐냐면 갑자기 어떤 병변이로 인해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급성심장사, 일명 돌연사라고 해요.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살려볼까? 어떻게 해야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1년에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돼요. 3만 명.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이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한 50명 정도, 우리나라도 한 45명, 그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갑자기 그냥 하고 쓰러져 가지고 1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살려보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고, 그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한번 보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기 전에 20년 동안, 30년 동안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이 나라들. 주로 우리가 유럽 쪽, 미국 쪽,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을 예를 많이 듭니다. 근데 어때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방역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또는 진단의 문제, 그리고 치료, 또 사망률의 문제를 봤을 때 진정한 선진국은, 의료의 선진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습니다. 의료의 선진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인 거죠. 우리 심폐소생술도 아무튼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자료는 보시면 2008년도 자료예요. 보건복지부 10내일간 진행 조사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신병지 환자의 생존율이 2.4%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 2.4%.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더니 4.8%가 된 거예요. 4.8%가. 2012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에 조사했더니 4.8%가 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뒤처지죠.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18년도에 재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심정지원의 생존율이 8.8%가 나와요. 8.8%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심폐소생술 환자의 심정지원 생존율이 뭐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해졌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강주광역시가요. 2018년 이후로 2년 동안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가 스마트 의료지도라고 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 20% 가까이 20%까지 올랐어요. 20%까지. 22%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탑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한창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낮았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뭐예요? Time is brain. Time is gold가 아니라 Time is brain. 우리 브레인, 뇌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죠. 갑자기 심장이 멎었을 때 피가 머리로 가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뇌세포들 있죠. 뇌세포들. 뇌세포들은 4분 정도가 지나면 4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빠져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비가역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비가역적. 역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요. 4분에서 한 6분 정도 봅니다. 그 시간은 게 평균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뇌는 이 5분이 지나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은 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뇌가 점점 죽을 거고, 뇌가 죽어버리면 뭐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 살릴 수 있을 건데, 뭔가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2014년도에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국민안전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119 신고를 하고 나서 119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랬더니 5분 이내에 119가 도착한 빈도는 51% 정도 됐지만, 어때요? 뭐 5에서 7분, 10분 이내, 10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절반 정도가 5분이고 절반 정도가 10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급대원이 도착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도착한다는 거고, 자동 제수동기도 바로 도착한다는 거고, 응급구조사가 도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구급대원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얘기가 되고,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환자 다 죽겠네요. 문제는 뭐예요? 바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된다는. 자, 그래서 5분. 이 5분은 정말 우리 임상가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우리가 버틸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인 거죠. 환자가 쓰러지고 나서 심장이 멎고 나서 머리로 피가 가지 않고 나서부터 5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일단 구급대원이 가기 전까지 시간이라고 봐도 돼요. 구급대원이 갈 때까지 이걸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해결 방안은 뭐예요? 바로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CPR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심정지를 목격하는 사람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목격자를 우리가 바이스탠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스탠더 CPR 비율을 높이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목격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2014년도 당시에 조사했을 때 국내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빈도가 너무 낮았어요.
12%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아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봤더니 30% 이상, 40%까지 바이스탠더 CPR 비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어떻게 하면 목격자들을 심폐소생술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겠죠. 교육.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보면 미국이 좀 주마다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좀 틀려요. 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소생률이 틀린데 평균 10% 이상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이제 워싱턴 주에 킹 카운티라고 해서 킹 카운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군 정도 되면 킹 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킹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애틀 들어보셨죠? 시애틀이라는 도시. 이 킹 카운티의 시애틀이 이 바이스탠더 CPR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존율이 40% 이상 나오고요. 작년에는 마의 40% 벽을 넘고 50%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심폐소생술 쪽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가장 유사하게 근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가 지금 막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 5분을 버텨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2013년도에 우리가 심정지 환자들을 데이터를 싹 분석해가지고 모으는 DB가 만들어졌거든요. 심정지 등록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심정지가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본인이 주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집이에요. 집이 가장 많고, 또는 회사 이런 데서. 공공장소도 좀 있었지만 가장 많은 것은 환자가 거주하는 장소. 이 말은 뭐냐면 목격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집에 있거나 뭐 회사에 있거나 그러면 옆에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기 때문에 목격된다. 그러면 이 목격됐을 때 목격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스탠더 CPR 비율은 3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심폐소생술을 이제 이것은 효과예요. 효과. 목격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빨간색 화살표, 이거 뭐냐? 생존 가능성. 왼쪽에 Y축이 생존 가능성, 아래쪽에 X축은 심정지가 나타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되는 거예요. 시간이 5분, 10분 쭉 시간이 경과되는 거죠. 자, 이때 보시면 어때요? 그래프가 쭉 하강하죠. 환자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생존율이 분당 약 10%씩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7에서 10%씩. 가만히 놔두면 생존율이 그냥 쭉 5분 지나면 이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10분 되면 어때요? 생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 지금 보이는 이 녹색선.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목격자가 가슴 압박을 해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줬을 때, 특히 가슴 압박만 해줬을 때라도 눌러주면 이렇게 어때요?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 119가 도착하는 시간이 대도시 평균 7, 8분이에요. 7분 정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줬을 때는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생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목격자가 해주고 있다 그러면 119가 도착하는 시간이 어때요?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6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근처에 응급센터로 와야 되는데 119에서 채취를 하면서 응급센터로 오겠죠?
그래야 약물도 더 쓸 수 있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들은 병원 문턱 받기 전에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지만 어때요? 가슴 압박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을 해준 군에서는 병원에 도착해서도 충분히 상태가 좋다. 더 좋은 것, 요즘에 이제 스마트 의료지도라는 건 뭐냐면 이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에서 하는 처치를 응급차에서 하는 거예요. 구급차에서. 약물도 주고 전기 충격뿐만 아니라 어떤 심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도 주고 심정지 약물도 주고 그리고 전문 기도 유지를 하면서 의사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많은 처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급센터에서 하는 처치하고 유사한 처치가 119로 온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은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9가 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 사이에는 목격자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 목격자가 해주지 않으면 이 그래프가 생존율을 높일 수가 없다는 그림이죠. 이 그림도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아이고 뭐가 어려운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지금도 엄청 권위가 있는 의학회지예요. 그런데 이 자마라는 곳에서 1960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사진을 보시면 뭐 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슴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이런 근대적인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처치, 이런 심정지 처치를 언제 시작했냐? 바로 60년대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근대적인 심폐소생술은 역사가 6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딱 60년 됐죠. 60년.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슴을 열지 않고 밖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가슴을 막 누른다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이 카디악 마사지를 해서 심장에서 펌프질 되게 만드는 연구는 1960년대 처음 시작됐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발전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심폐소생술이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잘 알죠. 왜? 선생님은 산 증인이니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중후반인데요. 20대 중후반 때 제가 강주보건대에 나이를 먹고 입학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때가 1999년도였거든요. 그 해가 언제냐? 바로 심폐소생술을 과학적으로 체계를 잡은 첫 해예요. 첫 해. 1999년도에 잡아서 2000년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인 200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2000년 가이드라인이 미국 심장협회라고 하는 것 아메리칸 허트 애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2000년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는 배웠어요. 선생님 배웠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매 5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5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5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2005년 가이드라인, 2010년 가이드라인, 2015년 가이드라인 계속 5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곧 있으면 2020년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1999년도, 2000년도에 첫 가이드라인을 배웠고 그대로 연습을 해서 국가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참 사용하다가 갑자기 2005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다가 또 5년 후에 2010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또 15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계속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몇 번이나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교육은 좀 받아봤겠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본 경험은 거의 없으시겠죠? 선생님 몇 번 해본지 아세요?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 3,000번까지 세다가 요즘 못 세고 있어요. 3,000번 이상 해봤어요, 선생님. 심폐소생술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가슴 압박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든 심폐소생술에 3,000번 이상 관여를 했고 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있고 또 뭐 하루에도 지금 뭐 몇 번씩 실제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얘기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선생님 뭐 전국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온구사들을 많이 알아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알고 이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선생님만큼 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3,000명 이상 경험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짱이다. 자, 우리가 2000년 가이드라인과 2005년 가이드라인 할 때 가장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고리들입니다. 고리. 이 고리를 우리가 생존의 고리라고 해요. 생존의 고리. 일명 생존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체인 오브 서바이벌, 그래서 생존의 고리, 생존의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고리가 연결되면 환자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 연결 고리가 중간에 끊기면 생존율은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리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응급구사들, 넓게는 이제 의료인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자, 2005년도에는 이렇게 생존의 고리가 4개였어요. 4개였고 이때는 어때요? 빨리 신고하고 신고를 빨리 해라.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또 열심히 빨리 해라. 그리고 전기 충격을 줄 수 있게끔 자동 제수동기를 빨리 써라. 그리고 전문 심장 구조술을 좀 빨리 해라라고 그랬는데 이 4개에서 2010년도부터 바뀐 게 바로 체인 오브 서바이벌이 5개로 바뀝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 그림 뭐야? 신고 빨리 해라. Early Access, Early CPR, Early Defibrillator. 그러니까 자동 제수동기를 사용한 또는 제수동을 빨리 해라. 그리고 환자 후송이라든가 전문 심장 구조술을 최대한 빨리 해라. Early Advanced Cardiac Arrest Care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심정지 후 처치예요. 심정지 후 처치. Post Cardiac Arrest Care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심정지 후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심장이 한번 멈췄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다음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환자를 얼마만큼 생존시키고 또 생존시키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학적인 점수가 높게, 이게 뭔 말이냐, 사람답게 걸어서 태어나는 빈도를 높일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해가 바로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심장은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걸어서 태어나는 빈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많은 의학이 발전했고 특히나 2010년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환자의 체온을 급격히 낮춰가지고 치료적으로 체온을 낮춰서 하는 치료적 저체온 요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목표 체온 유지 치료라고 하는데 아무튼 환자의 체온을 낮춰서 치료하는 저체온 치료를 도입한 해가 바로 2010년도가 될 것 같고요. 자, 2015년 가이드라인, 이제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직 2020년 것이 확실하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세분화해서, 이건 이제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이에요.
IHCA 이거 뭐냐? 바로 In Hospital Cardiac Arrest 그래가지고 병원 내 심정지 환자. 병원 내에서 심정지가 오는 환자들 우리가 IHCA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응급구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환자들은 바로 OHCA라고 해요. OHCA. OHC는 뭐예요?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예요. 그러니까 병원 밖 심정지죠. 병원 밖 심정지. 심정지는 대부분 병원 밖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반인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병원 내 심정지는 이제 의료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이는 뭐 크지는 않아요. 뭐냐면 병원 밖 안에서는 환자 감시와 모니터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심정지가 올 수 있을 만한 환자들에게는 심장 모니터뿐만 아니라 감시를 잘하고 예방을 잘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심정지가 오면 어때요? 이렇게 넘겨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IHCA, In Hospital Cardiac Arrest Care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환자를 이 프리-어레스트 컨디션이 있는 환자들을 잘 감시하고 예방하고 있다가 만약에 목격이 됐다 그러면 빨리 인지를 해라. 즉시 인지하고 그리고 빨리 액티베이션 시켜라. 그러니까 뭔가 심정지가 났다는 것을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 그래서 병원에서는 119에 전화하면 안 되죠.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병원 내에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폐소생술 방송을 활성화시켜요. 그게 바로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코드 블루라고 해가지고 코드 블루 뭐 심정지 환자 발생 이렇게 하면 다른 환자들이 좀 놀래니까 의료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 블루라고 해가지고요 방송을 빨리 내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 블루 방송을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early CPR. 이거는 누가 해줄 것이냐? 발견한 사람이 즉시 해야 되죠. 간호사가 발견하면 간호사가 하는 거고, 뭐 간병인이 발견해도 간병인이 하는 거고, 어떻게든 먼저 본 의료인이 가슴 압박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의사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고, 그리고 전기 충격을 빨리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디피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나서 포스트 카디아 어레스트 케어 심정지 후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병원 내 생존의 고리입니다. 자, 병원 밖 생존의 고리 한번 보죠. 병원 밖 생존의 고리는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뭐 예방하고 감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때요? 목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심정지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리코그니션 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딱 보고 심정지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심정지 환자를 인지하는 법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심정지가 맞다. 뭐 정확하게 100% 아니어도 돼요. 심정지 같다 싶으면 빨리 그 다음 행동을 하셔야 되니까. 가슴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심정지 아닌데 막 가슴 압박을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빨리 인지하고 빨리 신고해라. 그리고 어때요? early CPR. 여기서는 이제 체스트 컴프레이션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체스트 컴프레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인공호흡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요즘에 인공호흡은 필요한 경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속하게 제수동. 디피브레이션이란 말은 이제 제수동이란 말고, 디피브레이터 그러면 제수동기, 그리고 자동 제수동기는 우리가 오토매티드 익스터널 디피브레이터, 그래서 체외 몸 밖에 붙이는 이 오토매티드 익스터널 디피브레이터, 그래서 체외형 자동 제수동기 AED라고 하죠. 이런 제수동기를 이용해서 즉시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리고 이 Advanced Life Support, 그러니까 전문 심장 구조술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환자 목격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고 CPR하고 제수동기 사용, 여기까지는 일반인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개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응급으로 종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은 구급대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요즘에는 스마트 의료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많은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에는 심정지후 처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2015년 생존의 고리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